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갈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읽을 때 니츠라고 읽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니츠. 요렇게 머리 글자를 따는데 읽기 위해서 끝에는 S를 소문자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갖다 붙여줘요. 끝에를.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니츠라고 해요. 니츠. 부동산 투자회사를 니츠.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있어요. 그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얘가 주식회사거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에 증권을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투자했다는 말은 주식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끌어오는 게 금융인데 이게 무슨 금융이에요? 주식을 사서 하시겠습니까? 무슨 금융? 그렇죠. 지분금융이지. 지분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지.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얘가 투자해요. 투자 대상인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예치 등등등을 통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수익을 생기면 그 지분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90% 이상 배당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회사 내에 유보시키지 않고 대부분 다 배당한다는 뜻이에요. 배당을 하네. 그럼 얘는 좀 전에 지분금융이라 했어요? 지분금융이라 했어요? 부채금융이라 했어요? 지분금융. 그 다음 얘를 통해 투자하는 거니까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얘가 부동산을 직접 사는 게 직접 투자인데 이러면 간접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접 투자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개 알아두세요. 간접 투자, 지분금융 이렇게. 자, 그 다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인데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아니고요. 원리만 간단하게 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의에 들어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얘기하는데 되게 쉬운 법이에요. 왜 그 민법 같은 거 보면 민법 선생님이 해석을 해줘야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냥 읽으면 돼. 쉬운 법이에요. 그리고 나온 애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체킹해 드릴 거예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두 번째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세 번째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같이 합니다. 시작. 부동산 투자회사 3종 세트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는 실체 회사예요. 그런데 많아요.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건물도 없고 대표이사도 없고 상근 임직원도 없어요. 서류상 회사예요. 얘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상근과 대응도 말한 비상근인데 여러분이 그냥 상근은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비상근은 비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임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거예요. 상주에서 근무하는 걸 상근이라고 그러죠.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많아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제가 아까 서류상 회사라고 그랬죠. 명목회사예요. 이름만 있는 거야. 서류상 회사. 근데 주주는 있어.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위탁을 해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당연히 실체상의 회사겠죠. 여기다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투자회사가 뭘 것 같아? 제목이 있잖아.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야. 이해 가셨어요?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 회사를 했으니까 명목회사고 따라서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3종 세트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관리는 실체형이고 나머지는 명목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3종 세트 이름 말해보세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됐죠? 그 다음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입니다. 이 정도쯤 출제가 되어지는데 약 한 5문제가량이 꾸준히 출제됩니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득점하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좀만 신경 써서 이 부분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총 8개 파트가 있는데 8개 파트 가운데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파트 4개, 좀 어려운 파트 4개가 있습니다. 총론,
어렵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도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은 파트 총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리론 약간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담아줄 수 있는 파트. 감정평가론 유일하게 조금 쉬워지는 파트.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론. 좀씩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 파트는 득점하셔야 될 파트고 점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미치겠어요 하는 파트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2개 파트. 그 다음 정책론. 그 다음에 경제론. 요 4개 파트는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공략을 해서 반 이상 맞고 제가 아까 말한 쉽다고 하는 파트들 3분의 2 이상 맞고 그러셔야만 점수를 6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관리론 다 맞자고요. 갑니다. 부동산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인데요. 먼저 토지이용의 집약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이용의 집약도란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단위 면적이고요. 여기는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입니다.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이 같은 크기의 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과 자본을 10단위를 투입하는 것과 20단위를 투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노동과 자본의 양을 10단위 투입하는 것보다 20단위 투입할 때 더 집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할수록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입니다. 적게 할수록요. 조방적 이용입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집약적 이용이고 이게 내려갈수록 조방적 이용입니다.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하는 건 집약적 이용,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적게 하는 건 조방적 이용. 근데 여러분 집약적 이용을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약적 이용을 계속해 가다가 딱 그쳐야 할 때가 와. 더 이상 집약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점, 그걸 집약한계라고 불러요. 집약한계점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한단 말은 여러분 땅, 노동, 자본 이 3개가 생산 요소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동, 자본, 토지를 결합한단 말은 생산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생산물을 왜 만드는데? 팔아서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아서 이윤이 얼마가 될 때까지 만드냐면 이윤이 극대가 될 때까지 만들어요. 그 이윤 극대점이 집약한계점이에요. 그리고 조방적 이용의 한계점은 조방한계점이라 그래요. 얘는 이윤 극대점이라면 얘는 이제 이 집약적 이용을 쭉 내려와서 조방적 이용 쪽으로 가서 조방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 밑으로 가면 손과 이익 중에서 손이 되고 위로 올라가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를 이 사이에서 이용해요. 그래 집약적인 토지 이용의 한계점인 집약한계가 상한선이에요. 조방적 토지 이용의 한계점인 조방한계를 하한선으로 해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한계가 상한선, 조방한계가 하한선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용어를 알고 계십시오.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할수록 집약적 이용.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집약적 이용이지. 듬성 이용할수록 조방적 이용이지. 이 조방이란 말이 듬성듬성이란 뜻이에요. 성길조자 듬성 이용하는 것. 그게 바로 조방적 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의 말뜻 알아두시고. 그다음 입지잉여 얘기 좀 하자고요. 입지잉여는 똑같은 동일한 산업 경영,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이에요. 입지 조건이 양환경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이에요. 이게 우리 에듀윌 학원이에요. 에듀윌 강남학원. 그런데 이게 에듀윌 강남학원 바로 앞에 어떤 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식당이. 그리고 100m 떨어진 곳에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이 식당 2개는 규모도 똑같고 음식 메뉴 개수도 똑같고 음식 맛도 똑같아. 그런데 오로지 거리 차이야. 1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당의 월 수입과 이 식당의 월 수입 차이가 나요. 이 식당의 월 수입 200만 원, 이 식당의 월 수입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50만 원 차이 나네요. 이게 뭐냐면 입지 조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입지잉여라 그래요. 그럼 입지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초과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 입지잉여라 한다. 근데 말이죠. 한계 입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현실에서 입지 조건이 진짜 유리한 곳이 있어요. 막 점포 열어놓기만 하면 고객이 막 모이는 곳. 그걸 일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른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노른자이의 학술 용어가 100% 입지예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이란 뜻이에요.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은 서로 입지하려고 노력해요.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치열한 입지 경쟁이 발생해요. 입지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래 치열한 입지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입지 주체들은 입지 경쟁에서 탈락해요. 그러면 갑을병정 넷이 경쟁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갑과 을은 높은 지대나 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 임대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 병과 정은 그걸 낼 능력이 없네. 그럼 100% 입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탈락해서 벗어나는 거죠. 이걸 벗어나게 되면 드디어 입지인가 여가 100이라면 입지인가가 9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80이 되는 것, 70이 되는 것,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입지영해가 0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입지영해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쪽은 입지영해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그 위치를 뭐라고 부를 거냐? 걔를 한계 입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 그럼 입지잉여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한계 입지 이상이라야만 입지잉여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자, 암기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말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스프롤이란 말은 확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확산이에요. 그런데 그냥 확산 아니에요. 그냥 확산이 아니고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성장이나 개발 현상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데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이게 바로 스프롤이에요. 그러면 스프롤이 왜 일어나냐면 후진국에서 도시계획이나 토지용계획 같은 걸 소홀히 한 데서 원인을 찾아요. 특징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하는데 이 최유효 이용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오는 현상이고 주거지역만 스프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업적이나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대도시 도심부보다는 외곽부에서 스프롤이 나타날 거예요. 도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되 중간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위 개구리 띵뛰기식 개발, 중간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래서 이런 중간 공지를 남기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간선도로를 따라서 그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국의 연구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스프롤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온 문장들이다 보니까 한 번쯤 짚어드리는 겁니다. 스프롤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도 엄청 높은 거 아니니까 공들이지 마요. 그 다음 직주분리. 죽어라고 암기하고 막 쓰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온대. 그러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열심히 들어두세요. 여러분 직주분리 짐작컨대 직이 뭐예요? 직장, 주는 주거. 그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 근처로 직장을 옮겨와? 아니고 직장을 그대로 두고 내가 바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있는 근로자가 내 주거를 외곽으로 옮기는 현상이에요. 그 왜 그럴까? 원인. 직장을 여기다 두는데 직장이 여기인데 우리 집은 좀 벗어난 거지. 이렇게 직장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도심에서부터 멀리 위치하는 거야, 주거를. 왜 그럴까? 원인은 여기가 왜 그럴까요? 여기 때문에 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비싸니까. 또요. 여기 비싸서 이쪽으로 나와. 그다음 또 공기가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죠? 우리 집이 철거됐어. 재개발이야. 또는 재건축. 또 옛날에 여기서 교통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렸는데 전철이 직선으로 도임에 따라 40분밖에 안 걸린대. 공기는 맑고 가격은 좀 싸.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요. 도심의 땅값이 비싸다. 도심의 환경이 안 좋다. 우리 철거됐다. 교통이 발달됐다.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지.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돼.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아침에 출근. 그래서 여기 생활하죠. 그래서 12시쯤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쏟아져 나오죠. 북적대죠. 코로나 상황 생각하지 말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당, 스벅 꽉 차죠. 그러던 것이 저녁 10시쯤 되면 정말 한산해지죠. 한산해져. 그 식당도 문 닫고 스벅도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고 있고 사람들도 점점 없고. 왜? 낮에는 북적대지만 전부 다 밤에는 퇴근했단 말이에요. 주야 인구에 격차가 생기네. 도심이 뻥 뚫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도너츠 현상이에요. 그리고 외곽은 잠만 자. 아침에 또 출근할 거예요. 외곽의 땅값은 올라가기 시작해. 집값 상승, 땅값 상승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직주 분리가 뭔지 감 잡으시란 말이죠. 근데 분리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직주 접근. 나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를 가급적 가까이 두려는 현상인데 주로 분리 이후에 나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직주 접근은 회귀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장 근처로 다시 주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원인. 왜 그럴까? 왜 교통이 진짜 많이 막혀? 스트레스. 가는데 막 엄청 막혀. 처음에 한 번 5분 늦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차가 많이 막혀서요. 그럼 이해해줘. 다음번에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럼 뭐라 그래? 야, 이 새끼야 좀 일찍 나와. 집에서부터. 이렇게 돼. 스트레스 진짜 장난 아니죠. 또요. 네,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 봐봐요. 출근 시간 1시간, 퇴근 시간 1시간이라고 생각하면 100만 명이 길에서 2시간씩만 낭비한다고 해도 엄청나. 차라리 그거 여가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 외곽의 땅값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외곽의 땅값이 올랐단 말은 상대적으로 도심 땅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도심의 땅값은 그대로이더라도 다른 쪽의 땅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예요. 나는 11월 달, 12월 달에 강의 끝나고 수업 끝나고 2시간 공부했거든요. 11, 12 때. 그리고 남들도 2시간 공부했어. 1, 2월이 되자 나는 여전히 2시간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남들은 3시간 공부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적게 하는 거예요. 나는 11, 12에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상대적으로가 그 뜻이에요. 그래 도심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여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바엔 난 안으로 갈래. 도심 환경이 괜찮아졌어. 옛날에는 막 공기가 안 좋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는데 제법 괜찮아졌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한대요.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심하대요. 돌아가요.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에 집이 층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고층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느 시기에 맞춰 돌아오냐면 주로 얘가 재건축 재개발되는 시기에 나름대로 나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새 건물로 바뀌는 시기에 맞춰 돌아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가 젊어지는 거예요.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요.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 그래요. 옛날에 종로에서 강의를 하면 종로에 옛날에 거기에 막 학원이 이제 막 옛날에 사대문 안에 학원을 못 짓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자랑하는 그 학원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구 진입을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학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가 나갔던 학원이 40년 넘게 됐던 학원이거든요. 근데 40년 넘게 됐던 학원인데 그 건물 한 자리에서 40년 넘게 운영을 했고 건물 40년 동안 수리도 안 했어요. 그래 얼마나 낡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여자분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화장실 안에 이렇게 문만 잘 잠기게 해달라. 딴 건 아무것도 안 바란다. 뭐 그 정도였었어요. 남자분들이야 뭐 상관없다 이게 보이든 안 보이든 문 안 잠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건물이었다고요. 진짜 낡았었죠. 그래 이제 문제는 그런 것도 근육이지만 근처에 식사할 만하다가 마땅치 않은 거야. 전부 연세가 되시는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설렁탕집, 갈비집, 곰탕집, 순댓국집, 뭐 돼지 껍데기, 뭐 등등등등. 그 이제 설렁탕집에 가는 거야 식사로. 그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들 한 숟가락 드시고 진짜 젊은 사람들은 막 찾기 힘들어. 강의실에도 주로 그 학원은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런 거 안 따지는 어른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았거든요. 50대 60대인 어른들 주로 오시는데 학원이니까 늘상 같은 옷을 이렇게 편하게 입고 오시니까 맨날 거무스름한 우중충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청계천이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이제 먼저 전체가 건물들이 리모델링이 되고 가족 단위가 놀러 오게 되고 건물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젊은 연인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가 다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바뀌어. 음식점들이 젊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바뀌는 거야. 아까 말한 설렁탕집 맨 그런 게 많았고 그 되게 유명한 설렁탕집 있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30년 자랑하니 뭐 이렇게 하는 설렁탕집들이 젊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젊은 사람 입맛에 맞는 메뉴들을 바뀌고 술집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건물들 어쨌거나 리모델링 하니까 젊어지고 강의실에 젊은 층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렇죠.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 그래요. 농담 아니고 진짜 학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 회춘화 현상, 직주 접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게 뭐하고 맞물려 있냐면 혹시 여러분 원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 그런데 상권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미군 부대가 격리단 지금은 이제 재정지원단이라고 바뀌었지만 미국 격리단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격리단길이라 그래. 이태원. 그리고 격리단길이 미군들 그 격리 지원 격리라고 아시죠? 이렇게 회계 분야 담당하는 격리단이 거기 있어서 격리단길이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상권을 만든 거야. 소상공인들 노력해서. 그러니까 뭐 얘가 활성화되니까 갖다 붙이는 거야. 망리단길부터 시작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망원동이라든가 연담동이라든가 이런데 소상공인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거야 상권을. 그러니까 돈 되네. 그래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부자들은 건물을 사지, 리모델링하지. 또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야. 큰 건물을 사죠, 리모델링하죠. 임대료를 엄청 올려봤죠. 상권 만든 소상공인들은 밀려나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게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주 접근과 아주 밀접히 도시 회춘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기초에서는 요만큼만.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위험 분석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동산 개발도 법령에 부동산 개발을 규정한 법령이 있어. 법령이. 그 법령이 요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근데 기출지문에 부동산 개발을 뭐라고 하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이게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말하느냐?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된다라고 법령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뭔데?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시공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주문을 받아서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는 행위. 그게 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시행사의 시행이 부동산 개발업에 들어가고 시공사의 시공은 건축 공사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발업이 아닌. 그러면 시행사는 뭐고 시공사는 뭐냐? 아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시공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많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행사는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행과 시공을 한데 합쳐서 했는데 지금은 시행과 시공으로 이원화되어 있죠. 그러면 시공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 그래서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회사들은 다 이렇게 시공사가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건물을 지어주는 행위야. 그냥 개발의 개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론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부연 설명도 더 드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를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부른다. 시행을 할 때 이 시행사가 바로 주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된다. 이 디벨로퍼라고 말하면 바로 얘가 부동산 개발업자 디벨로퍼가 됩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개발을 분류할 때 외관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개발과 그렇지 않는 무형적 개발과 한데 합혀 있는 복합적 개발이 있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을 초래하는 행위는 유형적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업, 토목사업, 공공사업 눈에 보이잖아. 그 유형적 개발. 그런데 토지의 물리적인 변형은 초래하지 않고 이용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용적 개발.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무형의 개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합적 개발인데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적 개발이고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복합적 개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부분 복합적 개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제일 첫 번째 구상을 해야 됩니다. 개발할 때 제일 먼저 구상을 해야 된다고요. 아이디어 단계예요. 자, 구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그런 데서 예타라고 나오는 거 아시죠? 예타. 그 예타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요. 왜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지 않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느냐? 아직 토지를 구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토지 구입이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샀거든? 그리고 예비적으로 계략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네. 개발 사업 하면 안 돼. 그럼 이 땅 어떡하냐고. 물리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예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해야 돼. 계략적으로 분석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그럼 토지를 구입하는 거야. 이제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타당성 분석을 세밀하게 해봐야 돼. 첫 번째는 공법상의 규제 분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 따져봐야 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요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진행했다 큰일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공사금지 가처분 딱 들어오면 공사 못 하는 거야. 특히 국방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아니 뭐 군사실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올라가기로 했는데 층수가 너무 높아서 항공기, 그냥 항공기 아니라 전투기가 뜨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국방부에서 딱 제동 걸면요 못 올라가. 실제로 지금 뉴스에 그런 거 나왔죠. 30층이 낮추라 그런 얘기잖아. 전투기 뜨는데 방해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 다 따져봤던 거야. 고양시에서 국방부에 문의했고 국방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없다. 답이 와서 진행하는데 원론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이지 개별적으로 볼 때 건물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전투기 못 뜬다. 그러면 그건 법원이 판단해야 돼. 그러면 중도금까지 다 낸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이길 거다. 천만의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 주민들이 맞아. 그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전투기가 왜 뜨는데? 전투기가 왜 떠? 비행기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떠요? 적군이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왔대. 근데 아파트 때문에 못 뜨니까 돌아가래. 잠시만 기다려. 북한? 안 돼요. 그러면 꼭 법원에서 판단이 주민들이 그런 결정했던 거에서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에게 맞게끔 판결할 것 같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특수 상황이거든. 다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측면 따져봐야 돼. 공법상의 규제상 철저하게. 그다음 부지 분석도 해야 돼. 토양 구조물의 지지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매립을 하거나 조성을 한 땅들은 무른 땅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 올라가기가 힘들어. 15층짜리 건물을 다 올렸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가족 친지 다 불러놓고 축하 테이프 끊고 박수 짝짝짝 박수 소리 3번에 빌딩 무너졌어. 토양 구조물의 지지 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 시장 상황이 어떤지 봐야 돼. 개발했을 때 시장 상황이 어떤지. 또 개발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개발에서 얻어지는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재정 분석도 해봐야 돼. 공법상 규제사항 분석, 부지 분석, 시장 분석, 재정 분석 세밀하게 해야 돼요.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 단계, 융자를 고려하는 단계. 융자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택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어.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마케팅이야. 마지막에 마케팅. 마야. 그래서 여러분은 순서가 이렇게 아예부터 금건마. 아예부터 금건마의 순서예요. 그래서 아예부터 금건마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순서요. 제일 먼저는 아가 뭐라고요? 아이디어 단계. 얘가 뭐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는요? 부지 구입 단계요. 타는요?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지막에 마케팅 단계. 아예부터 금건마. 아예부터 금건마.
그런데 아예부터 근검마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잊어버렸다도 제일 먼저 구상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건물부터 짓고 구상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제가 토지 구입 전에 반드시 할 게 예타라고 그랬잖아. 예. 그리고 토지를 구입해야 타당성이 이루어지지. 아예부터. 그냥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순서를 맞출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단계 마지막에 마케팅이잖아. 건설한 다음에 마케팅을 해야지. 건설해놓고 돈을 빌려? 안 되잖아요.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 근검마. 그래서 아예부터 근검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아예부터 근검마라고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순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부동산 개발의 위험 3가지. 제일 첫 번째는 법률적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제 첫 번째 법부터 시작하잖아요. 3가지가 있어요. 법 그러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법경기라고 그래. 우리 법경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법경기. 좀 이따도 관리에서도 법경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가 무슨 위험이냐면 사람들이 경제적 위험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시장 위험이요. 그리고 비용 위험. 그래서 앞으로 법으로 시비 가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법률적 위험부터 이야기할 건데 이게 뭔데?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리키는데 법적인 위험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어떤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정부가 규제로 바뀌네. 정부의 경고를 믿고 정부와 계약을 했어.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일정 수익이 안 되면 수익도 보장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20년간 나한테 보장한대. 그런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정부가 말하기를 그 계약 없던 걸로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자 이거를 없던 걸로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국민들이 돈 내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말하면 얘를 나쁜 놈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못마땅하고 마땅치 않더라도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정부는 지켜야 돼. 그래야 정부와 계약은 그 계약한 건 계약서대로 얘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그런데 정부가 왜냐면 그거 나랑 한 거 아니야. 전임자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정 못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거 후진국이나 하는 일이야. 선진국에서는 이 위험이 작아. 근데 후진국에서는 이 위험이 크거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적어도 이런 위험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게 그나마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물론 이러면 비싸. 그러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위험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심하다고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의 변동이나 경기 변동이나 시장의 끊임없는 이 불확실성은 개발업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니까 개발업자는 시장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돼.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해야 돼. 시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 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공급량은 얼마나 되는지 시장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지어놓으면 과연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가 될 것인지 시장성이 있는지도 연구하고 그래야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을 딱 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시장 경기가 안 좋아. 얼어붙었대. 그럼 난 망하는 거야. 내가 건물을 완성해서 분양하는 시점에 다른 기업들도 왕창 분양을 한대. 망하는 거야. 이런 시장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가 필요하고요. 비용 위험은 뭐냐면 개발의 기간이 예상을 3년 했는데 개발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예상보다 엄청나게 비용이 늘어나 버리네요.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났어요. 또는 개발 사업 중에 글쎄 안반층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을 예상보다 많이 들게 해서 개발 사업에 부담을 주는 따라서 비용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란 걸 맺는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누구와 누가 맺냐면 개발업자하고 시공사가 맺어요. 그러면 개발업자와 시공사가 계약을 맺는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낮춰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계약을. 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높여서 계약하려고 해요. 얘는 40억에 하고 싶어 하고 얘는 60억에 하고 싶어. 밀고 땡기다가 우리 중간에 그냥 50억 정도로 하자. 그래서 계약이 딱 맺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얘는 50억 물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비용이 55억이 들어가게 생겼고 실제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얘가 비용 부담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비용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시장이 안정됐네? 안정되는 바람에 45억에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50억을 물어야 돼.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다? 비용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단점은 뭐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 세 가지. 법으로 시비 가린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개를 알아두시고 이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해요. 그 다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볼까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부동산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당성 분석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얘를 분류할 때 크게 둘로 분류할 수도 있고 5개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럼 5개로 먼저 분류하고 2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요. 같이 하세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요.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 의미가 기억되고 나면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저런 말들을 저는 줄임말 안 써요. 근데 좀 나중에 습관이 되면 좀 더 잘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누군지 뭔지 알면 제가 그냥 지시시 타투 그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이요. 그 다음에 시가 2개인데 이렇게 지시시 타투 그럴 거예요. 지시성 타투 안 하고요. 이유가 있어요. 시장성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 시장성 2글자가 먼저 3글자가 나중. 그리고 타투. 그런데 이렇게 3개를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3개 중에. 작은 놈 2글자, 긴 놈 3글자. 2글자가 먼저예요. 지시시. 그 다음에 타투. 타투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래요. 타투는. 돈 얘기는 언제나 경제성 분석이에요. 위에는 돈 얘기 안 나와요. 타투에서만 돈 얘기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역 경제 분석이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개발업자 갑돌이가 오피스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강남 지역에서. 그럼 강남 지역 먼저 강남 지역 전체를 좀 분석해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을. 그래서 강남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예를 들어 인구, 고용, 소득, 교통 이런 걸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강남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갑돌이는 모든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개발 사업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 오피스텔이에요. 그럼 이제 오피스텔의 강남 지역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요.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으면 개발 사업 할 만해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나 문제가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게 착각일 경우는 곤란해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하는 게 좋아. 근데 공급이 많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 오피스텔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 보는 것, 그게 시장 분석이에요. 개발 사업 할까 말까를 채택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 부동산,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오피스텔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개발하게 될 그 부동산이 그러면 시장에서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나 따져봐야 돼.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뭔데? 그게 시장성이에요. 그럼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는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매매나 임대 가능성이 있대. 그럼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성 분석의 방법이 뭐냐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흡수율 분석이 뭔데? 우리는 흡수율 분석을 흡수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일정 기간, 말하자면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강남 지역에, 특정 지역, 강남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이 얼마의 비율로 흡수, 여기서 흡수는 다른 말로 소비, 흡수와 소비는 같은 말, 풀어 말하면 매매나 임대. 그래서 매매나 임대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 자, 흡수와 똑같은 2글자, 소비, 풀어 말하면 뭐나 뭐, 매매나 임대.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강남 지역에 공급된 오피스텔이 100채였는데
매체나 매매나 임대되었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흡수율 분석. 좀 더 구체적으로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오피스텔이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에서 흡수, 매매나 임대된 비율, 예를 들어 100채가 공급됐는데 한 해 동안 80채가 매매나 임대됐다. 그럼 시장 흡수율 80%. 90채가 매매나 임대되었다. 시장 흡수율 90%. 100채가 매매 임대되었다. 시장 흡수율 100%.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시장에 시장성이 있단 말은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낮을수록 있는 거예요? 높을수록. 그러면 시장성이 있단 말은 시장의 위험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흡수 시간. 뜻은 공급된 한 해 동안 공급된 부동산이 100채인데 이 100채가 전량 다 시장에서 완전히 흡수, 소비 혹은 매매나 임대될 때까지 걸린 기간. 100채가 공급됐는데 6개월 만에 다 매매 임대됐네? 그러면 시장 흡수하는 시간은 흡수 시간은 6개월. 1년 걸렸네? 흡수 시간은 1년. 그러니까 정리하면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은 짧을수록 시장 위험은 낮고 시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흡수율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본 결과 시장성이 있네? 그럼 개발 사업 할 만하지. 그런데 이런 흡수율 분석을 하는 까닭은 과거의 자료, 단순히 과거의 자료를 보면서 그렇군 이렇게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미래에 그렇다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5월에 가면 기출문제 과정을 해요. 공부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작년엔 이렇게 나왔고 재작년엔 이렇게 나왔군. 뭐 그러네. 이거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그럼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의 방향을 올해 시험 나올 방향과 잘 맞춰가는지 올해 시험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공부하는 이유는 언제나 돌아오는 시험 그게 초점이 있는 거죠. 항상 미래 흡수를 파악이 목적인 것이죠. 잊지 마세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 흡수를 파악이 목적인 것이죠. 돌아와서 지시시 시가 2개 작은 글자 2글자 시장 가운데 3글자 시장성 다음입니다. 가운데의 시장 분석 좁은 의미 똑같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 넓은 의미 똑같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 똑같이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부연 없이 시장 분석은 다 넓은 의미를 가리켜요. 어떤 때만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하느냐 시험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렇게 말하면 좁은 의미 아무런 부연 없이 시장 분석이란 말은 그냥 넓은 의미로 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시지 이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인데 여기는 돈 얘기가 안 나와. 여기까지는 돈 얘기가 안 나옵니다. 돈 얘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타투에서 나와. 그래서 타투는 돈 내고 한다고.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 뭔데?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 그럼 제가 말하기를 분자에 더 중요한 수익을 쓰고 들어오는 돈을 쓰고 분모에 나가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익성이라 한다 했잖아요. 능률성이라는 개념이 투자에 적용될 때는 그게 수익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수익이 많네? 수익성 있는 거예요. 지출이 많네? 수익성 없는 거예요.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 본 다음에 수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총수익이 어떻고 총비용이 어떻고 무슨 다 돈 얘기와 관련된 것들은요 전부 다 경제성 분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투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타투는 돈 얘기. 타투는 돈 내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제성 분석. 그래서 지시시 타투. 그러면 둘로 구분하면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그럼 누가 봐도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그걸 기초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최종적인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시시 타투. 지시시 타투. 지시시에는 돈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타투에 돈 얘기 나오고. 그럼 지시시에서 지가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 두 번째 시는 시장 분석. 세 번째 시는 시장성 분석. 타는 타당성 분석. 투는 투자 분석. 아무런 말 없이 타당성 분석은 넓은 의미. 전체를 가리키는 말. 어떤 때만 좁은 의미의 타당성 분석이냐? 시험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렇게 나올 때는 좁은 의미. 아무런 말 없이 시장 분석 이렇게 나오면 다 넓은 의미. 어떤 때만 좁은 의미로 쓰인 거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나올 때는 좁은 의미.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음 기본 때도 하고 심화 때도 하고 문제 풀면 또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두 글자로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둘러 나누는 거. 시장 분석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해, 공급이 많으면 하지 마. 이렇게 채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시장 분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 분석할 때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각종 제약 조건들 따져봐야 돼. 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물리적 제약 조건, 법률적 제약 조건, 경제적 제약 조건, 사회적 제약 조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메운다든가 푹 들어간 땅을 이렇게 퍼다가 메운다든가 그래서 뚜둑이고 큰 놀러로 갖다 밀고 그래서 판판하게 만들잖아. 매립, 개간, 조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매립을 해서 탄탄하게 두들겨도 몇백 년 동안 원래 있던 땅하고 이 강도를 비교하면 얘는 무른 땅에 속해요. 여기다 고층 건물 못 짓는다고.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돼. 연약 집안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제약 조건을 다 따져봐야 돼. 법적인 제약을 따져봐야 돼. 공법상의 규제 사항들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제약, 비용하고 수익을 따져봐야 돼. 그 수익이 비용보다 낮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따져봐야 돼. 근데 사회적 제약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그 지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머리띠 이렇게 들고 나와갖고 공장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 어떤 사람은 막 우리 지역에서는 매연을 싫어한다. 공해 기업 나가라 막 이렇게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사람들한테 그거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 회사는 반도체를 짓는데요. 공장 굴뚝 없어요. 연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싫다. 연기 나면 어쩔래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절대 이거는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싫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제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여론도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공장을 짓거나 그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그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작업도 사실 해야 되지.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어느 때 다 해야 된다고? 시장 분석 단계에서 해봐야 돼.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돼. 그리고 나서 경제수 분석을 하는 거지. 이게 뭐다? 시장 분석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하고 최종적인 투자 결정하고 돈 얘기는 언제나 무슨 분석이라고요? 경제수 분석. 돈 얘기는 경제수 분석. 시장 분석에서 돈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순서는 뭐가 먼저? 시장 분석이 먼저, 경제수 분석이 나중. 둘로 구분하면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있다고? 시장 분석과 경제수 분석. 다섯으로 구분하면 지시시타투. 첫 번째 지, 지역 경제 분석. 두 번째 시, 시장 분석. 세 번째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그래서 여러분 지시시타투 5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개발권 양도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